이번엔 야 진짜 6기공을 넘나드네요. 이거 그 이상이래요 이번엔요. 우리 본게임 진짜 제대로 이번에 제가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야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늘 완전 우리 원쌤 주종목 나오셨어요. 네. 주특기. 현실판 스타워즈 방어불가 우주무기 전성시대를 주제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 6월에 중국의 우주비행사 3명이 우주로 향했다는데요. 간 이유가 독자적으로 우주정거장 텐궁, 그러니까 천궁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인 우주선을 이제 발사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주를 지키고 공격하고 거기를 왜 지켜야 되고 왜 공격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영화 속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물론이죠. 무려 4, 50년 전부터 있었어요. 4, 50년이요? 예, 지금 불과 10년, 15년 전의 일이 아니고 냉전 시절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70년대에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미 지상에 배치된 레이저로 미국의 정찰위성 등을 이제 공격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영화에서 나오듯이 레이저로 해가지고 완전히 폭파시키고 이 정도는 아니고 기능장애. 약 일부 마비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위력을 발휘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85년에는 미국이 F-15 전투기에서 AS-AT라는 이제 대위성 무기를 발사하는데 ASM-135 미사일로 자국위성인 P-78-1을 요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중국이 이제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자국의 인공위성, 기상위성인데 FI-1C를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파편이 엄청난 파편이 많이 생겨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 이제 비난을 이제 사기도 했어요. 어디가 떨어지냐면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인도도 역시 이제 위성 요격 무기 시험에 성공하는데 2009년도에 대탄도 미사일을 개조한 PDV 마크2라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인공위성을 역시도 격추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았습니다만 지금은 더 많은 나라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우주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주 공간이 그럼 어디냐? 공중과 우주 공간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공기가 없으면 우주다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천문학계나 전반적으로 보는 거는 100km 정도를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위로 올라가도 희박한 공기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100km를 넘어가면 우주 공간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일반 항공기는 다닐 수가 없게 되죠. 공기가 희박하니까 로켓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제 우주 공간에서 분쟁이 시작되고 또 우주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우주하면 기왕에 싸울 거면은 지구를 공격해오는 외계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낫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근데 SF 영화 보면 다 그런 얘기고 스타워즈 같은 데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스타워즈나 대부분의 SF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든 뭐든 간에 설정을 보면 우주에서 외계인하고 싸우는 군대는 해군입니다. 우주를 바다로 봐요. 공군 이름이 아니에요. 우주 함대. 스타쉽, 그렇죠. 우주 함대. 스타쉽이죠. 스타트랙에서도 제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 우주전함 V호. 그렇죠, 전함. 그러네요. 이게 원체 광대한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바다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접근을 물론 지구 바다는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다루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외계인하고 싸울 때 얘기고 우주 무기가 앞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죠. 10수년 전에도 이렇게 위성 공격 무기가 개발돼서 사용되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현재도 이게 위협이 되고 또는 진행이 되고 연구 개발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 군함 밖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제 군함 밖에서. 앞으로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된다. 옛날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총 쏘고 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 됐잖아요. 네, 맞죠. 근데 지금은 이 우주 공간이 군사적인 면에서 봐도
모든 거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위 정찰위성이라고 해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만 활용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GPS 아니에요? 그렇죠. 예, GPS도 뭐 20개 이상, 그다음에 뭐 중국도 베이더라고 따로 이제 그 중국판 GPS 뭐 몇십 개 이제 우주에서 띄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자동차 운전부터 해가지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없으면 못 살죠, 진짜. 군인들이 전투할 때 위치 확인하는데 필히 있어야 되고 또 미사일 폭탄 중에도 GPS 주도 무기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소위 이 GPS가 만약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게 마비가 되겠는데요. 네, 파장이 엄청나게 크죠. 위치 확인 어렵죠. 또 하나 미사일이나 이거 정확한 주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관성학 장치, INS나 다른 수단은 보완을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어려워지고 또 하나 정찰 감시도 우주에서 하니까 이 정찰 감시 위성을 파괴시키면 감시하는데 눈이 멀게 되죠. 통신도 마찬가지. 통신도 위성에 많이 의존하는데 통신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지휘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의 우주에 있는 하여튼 인공위성이 만약에 다 격추가 된다? 전쟁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위 이 위성 요격 무기, 공격 무기, ASAT, 그러니까 안티세터라이트 무기들 개발에 강대국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느 나라가 그러면 또 우주 ASAT에서는 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까? 냉전 시대부터 계속 우주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 구소련부터 쌍두마차.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신형 에이스 개발 소식을 알린 나라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미 우주국 사령관의 발표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발표한 게 아니고 미 우주국 사령관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얘기를요. 러시아가 세 번째의 반위성 요격 그 A235PL-19 누돌 에이셋 미사일, 그러니까 DA 에이셋이라고 쓰더라고요. 요 체계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PL-19 누돌은 지상에 이제 발사 기지를 둔 체계고요. 저궤도에 있는 군사 위성을 타격해서 무력화한다. 이제 이게 목표고, 이 위성 요격 미사일이 2015년 11월에 첫 시험을 시작을 했고요. 2018년까지 총 5번의 테스트를 하면서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됐고, 처음에는 지상 고정용으로 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 발사대, 그리고 미그 31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개선형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미국도 이제 1960년대부터 위성 요격 무기를 연구를 했고요. 1975년에 이제 공중 발사 체계 개발에 착수를 했고, 85년에 F-15 전투기에서 미사일처럼 생긴 위성 요격체 에이셋을 발사해서 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는 표적위성의 작동을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고, 지금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발전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천조국으로 불리잖아요. 엄청난 국방 예산을 쓰는데 우주 개발 예산에 있어서 전 세계의 한 60%를 미국이 이제 지불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막 본격적으로 견제를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그럼 요즘은 거의 그냥 잘 모르면 중국 얘기하면 다 맞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밀리터리 무조건 뭐 중국 얘기하면 제가 막 냉전 시절에 맞아요. 소련 얘기했듯이 이제는 중국. 2007년 1월에 이거 수찬성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위성 요격 무기를 탑재한 그러한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초당 8km의 속도로 이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1.5m 규격의 이제 중국 기상위성 펑윈 FI-1C를 이제 파괴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고도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위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지상에서의 속도와 차원이 다른. 물론 우주 공간에는 뭐 공기 저항은 없지만 미국과 소련,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위성 요격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고요. 중국이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높은 궤도보다는 수백 킬로미터대의 저궤도, 한 300에서 500km, 1000km 이내의 저궤도 위성을 요격하는 데 상당히 또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정지궤도는 무려 한 36,000km 되는데 여기까지도 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저 깜짝 놀랐겠는데요? 2007년에 그랬으면? 그래서 바로 이제 행동에 또 나서게 되죠. 해상의 이지스함에서 사용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이제 인공위성 요격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발사 시험을 하게 됐죠. 예. 그때 이제 미국이 파괴한 인공위성은 이제 자국에 고장난 첩보위성이었던 USA 193이었는데 미국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과시를 한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게 군사적으로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미 국방부가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도 이제 중국의 우주 전략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고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우주 전력이 미국에 맞먹을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육해 공군 방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또 지난 2003년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군사 전문가들이 그 승리의 요인은 이 80% 이상이 미국의 우주 능력, 우주 활동 능력 덕분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1990년에 이제 걸프전 때는 미군이 사용한 총 군사 위성이 56기였습니다. 근데 2003년에는 136기를 사용을 몇 배건 뭐 2배, 3배 가까이 있는 거죠. 3배. 네. 미국 측에다 이제 견제하는, 나는 긴장하는 중국의 우주 무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앞서 뭐 미사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성뿐 아니고 우주 정거장도 어떻게 보면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수단도 등장을 했는데. 우주 정거장? 예, 그 위성에 로봇팔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영화 봐도 대부분 있어요. 뭐 작업다 그러니까. 예. 작업할 때 작업용으로 이제 쓰고 그러는데 2022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이제 중국이 그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 텐궁, 이 천궁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핵심 모듈에 그 텐허, 천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길이 10m의 로봇팔이 달려 있다고 그래요. 이 로봇팔로 최대 한 20톤 정도의 물체를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20톤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위성으로 따지면 위성이 보통 5톤 이상만 해도 대형 위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요? 큰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 모듈을 잡아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능력은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은 이 로봇팔이 우주 정거장 도킹할 때 쓰는 이제 보조 수단이다. 뭐 이런 걸로 주장을 하는데 유사시에는 무기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주먹과 똑같군요. 보통 때는 이걸로 일도 하고 막 글도 쓰고 컴퓨터 하기도 합니다. 유사시에는 이게 또 나라를 지키는 맨주먹이 되는 거 아닙니까? 007 시리즈 영화에 보면 우주에서 이렇게 이성을 포획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그러게요. 소위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딱. 예, 맞아요. 잡아먹듯이. 예. 이제 로봇팔로 우주선을 포획할 수도 있는 거죠. 적국의 우주선을. 위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궤도를 살짝 밀어서 엄한 궤도로 이렇게 궤도를 망가뜨리는 것도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미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게 그냥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봇팔까지 무기화할 수 정도라고 하면 진짜 중국이 우주 쪽 기술은 엄청난가 보네요. 미국, 러시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로봇팔 우주에서 쓰는 거는 뭐 미국도 다 쏘아 올렸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캐나다미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그것만 이렇게 쓴 적도 있는데 그거를 뭐 무기로 활용하려면 뭐 못할 건 없겠죠, 사실. 일본도 소위 청소 우주선이라고 그래서 우주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원선 잘 아시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없애는 용도로 아까 말씀 로봇팔 달린 그걸 만든대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 일본도 평화적인 용도라 주장하지만 여차하면 일본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우주 쪽 치열하네요. 일본까지 투입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중국은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나 벌이고 있는데 미 국방부에서 더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지난해 이제 7월에 개통이 됐죠. 그 중국의 이제 베이도우 북두. 그러니까 중국 GPS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언급이 좀 됐었죠. 그 얘기. 우리가 쓰는 GPS를 다 미국 위성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중국이 중국판으로 만든 건데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GPS 위성이 이제 격추가 되고 뭐 망이 망가진다거나 혹은 뭐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GPS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전 세계가 미국의 GPS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망을 만든 거죠, 지금. 위성을 몇십 개를 쏴가지고 만드는 건데 20년 동안 100억 달러가 투입이 됐고요, 이 베이도우 시스템에. 이미. 오차 범위가 3cm라고 하거든요. 이야, 이거 운전할 때 진짜 좋겠는데요. 목적지에 왔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한 데 많거든요. 근데 3cm?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군용으로는 아마 굉장히 오차가 낮을 거예요. 근데 민간용으로 우리한테 풀어준 거는 이제 20m 정도인데 지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 베이도우가 가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이제 42개인데
미국 GPS는 29개. 아, 차이 나네요.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베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통신 중계소가 없는 지역에서 천자 내외의 문자 전송이 된대요. 군사적 활용도가 우리 GPS로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지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다고 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ASAT 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체 GPS망까지 갖춰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 유사시에 중국이 미국의 GPS 위성들을 요격을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린다던가.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육해공군이 전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중국은 독자망을 자기네들이 독식해 쓸 수도 있죠.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체 망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꽤 미국은 위협을 느낄만 하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노프라블럼이래요? 만만하게 보지 말라. 위성을 42개를 띄웠다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뭐냐면 지난 4월에 미국의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그 인도 태평양사령부 연설문을 통해서 적들이 미국의 GPS 위성을 공격해도 미국은 다른 수단으로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가상적이 우선 부각되는 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뭐 미국 GPS를 최우선적으로 이제 타격하려고 그럴 텐데 또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긴급 질문 원쌤. 근데 적들이 미국의 GPS 위성을 공격해도 미국은 다른 수단으로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무슨 실험 단계는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말이 나오는 수준이면 사실 일반인이 알 수는 없죠.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GPS가 이미 등장하게 세월이 그렇게 됐는데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미국도 대안이 이제 뻥카가 아니라 진짜 있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대비 상황도 있을까요? 뭐 개념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주군을 앞다퉈서 만들고 있어요. 예. 우주군. 우주군. 뭐 영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영화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그런 군대는 아니지만 러시아, 중국이 미국보다는 좀 한 발 앞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는 이제 1992년에 그 우주군을 창설했고요. 2015년에는 이제 공군하고 통합해서 항공우주 방위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구소련 시절부터 해서 이제 좀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현재 우주군이라는 명칭의 부대는 없지만 2016년에 육해 공군과 이제 동격인 그 전략지원군을 이제 창설을 했는데 우주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든 이제 부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주군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이제 우주군을 이제 창설해서 육해 공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 이렇게 5개의 군대가 있었는데 이제 우주군이 6번째 군대로 이제 미군이 만든 거고요. 우주군의 공식 명칭은 가디언즈예요. 영화 마블 있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가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구나. 그거를 뭐 연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가디언즈라는 명칭을.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다 관심이 높아지면 산업 측면에서도 역시 뭔가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식민지 경쟁했듯이 이제 우주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서로 전쟁을 이제 그 지상에서 일어나는 영토에서 일어나는 전쟁 관련돼서도 우주군이 역할을 뭐 하겠지만 사실은 뭐 나가서도 이런 일이 나중에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민간 업체들은 지금 뭐 우주 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주 여행 있죠. 지금까지 민간 우주선이 이제 뭐 스페이스X나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민간인이 그거에 탑승하고 여행을 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그 CEO 제프 베이조스가 돈 많은 분이죠. 이분이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우주 개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유인 우주 비행을 계획을 하면서 본인하고 제프 베이조스하고 동생하고 같이 탑승할 사람을 경매로 뽑았어요. 낙찰가가 2,800만 달러가 됐습니다. 312억 원이죠. 와, 그 위험한 걸 300억이나 내고 탔어. 내고 탄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민간 기업들을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 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에서 이제 작년 5월에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을 쐈었죠. 근데 이거는 여행 개념은 아니었고 우주정거장에까지 갔다 올린 그런 또
일이 작년에 있었고 해서 계속 민간 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 뭔가 다른 변화들이 감지되나요? 그렇죠. 일단 그 가장 큰 특징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이 업체들은 정부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좀 내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싼 값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걸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우주 로켓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게 영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버진 오빗이라는 데서 버진 오빗이라는 데서 개발한 런처 1이라는 로켓인데요. 요거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올해 1월에 이제 코스믹 걸이라는 747-400을 개조한 항공기에 이제 탑재가 됐었고요. 747-400의 왼쪽 날개 밑에 런처 1을 이제 붙였어요. 코스믹 걸 항공기에 올라간 다음에 분리가 됐고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꽤나 지금 실전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런처원이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의뢰한 큐브셋이라는 굉장히 작은 위성인데 9개를 지금 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인공위성 하면 무조건 다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로켓으로 이렇게 불막 그렇죠.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3, 2, 1, 파이어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파이어인가? 하여튼 되게 파이어는 하지 않습니다만 뭐에 찼든 뭐해. 파이어는 좀 안 되는데 파이어 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 1단 로켓이 사실 대부분의 연료를 다 잡아먹거든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1단 로켓이 쓰는 연료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뭐 규모도 엄청 크고 막 이랬는데 이 버진 오빗의 이 시스템은 항공기를 발사대처럼 쓰는 거고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고 이미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용 절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미국의 우주기업 ULA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로켓이 이제 아틀라스 5라고 있어요. 아틀라스가 옛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거를 이제 우주 발사체로 변형해서 이제 쓰는 것인데요. 그 인공위성 등을 탑재해서 보낼 때 이제 고객들한테 청구하는 1회당 발사 총 비용이 최저 비용이 얼마냐? 1억 900만 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하면 1,20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비용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위 옵션 같은 거 뺀 기본 사양인 거예요. 네. 1회당 발사 비용은 실제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네요. 2,498억, 2,50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걸로 나왔고요. 근데 아까 원쌤 말씀하신 이제 영국 민간 우주 기업 버진 오빗의 공중 발사 우주 로켓 런처 1 1회 발사 비용은 얼마냐?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3억 원이니까 거의 20분의 1 정도인 거죠. 그러게요. 예. 사실은 이게 민간뿐 아니고 군에서도 굉장히 반가울 일이에요. 군에서도 사실 군사용 위성 발사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또 어떤 분쟁 상황이 생기면 걸프전 때도 그랬지만 위성을 계속 갖습니다. 정찰 횟수도 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발사 비용이 싸지면 군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상에서 그 기존의 대형 로켓으로 발사할 때는 거대한 발사장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쌤 말씀하신 그런 747을 개조한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되면 일반 활주로에서도 결국은 발사가 가능한 거죠. 활주로 이륙해서 그 공중에서 발사가 되는 거니까. 활용도가 뭐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싣는 거는 위성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주정거장 모듈 같이 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큰 로켓을 쏘긴 쏴겠죠. 그 다음에 망원경, 우주 망원경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무기를 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력 하겠죠. 아마 다 그러니까요. 일부 군 뭐 이렇게 이쪽에서는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용어도 나왔는데 이 공중발사 우주로켓 기술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즉 ALBM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탑재체 자리에 위성이 아닌 탄도 이게 폭발하는 것을 얹으면 그게 탄도미사일인 거니까요. 만약에 비행기에 싣고 다니면은 정말 하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발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그 이동식 발사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게요. 상용화 되거나 그런 건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죠? 아직은 아니고요. 이 원스 말씀하신 ALBM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이제 뭐 하늘 아래 딱 새롭게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이 과거에 이제 60년대에도 그 개발 시도가 이미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스카이볼트라는 게 있었는데 네. AGM-48인데 이 미사일은 이 장거리 폭격기에다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달고 다니다가 발사하는 이제 그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개발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도 뭔 일이 있었냐면 유명한 사진인데 미국의 제일 큰 수송기가 이제 C5라고 있습니다. 갤럭시라고. 여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미니트맨인데 그거를 C5 수송기에서 이 낙하산을 달아가지고 미사일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 다음에 하늘에서 점화해가지고 발사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죠. ALBM. 그런 테스트도 했었는데 이 역시 실제로 실전 배치하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실패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래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도 이제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뭐 ICBM급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ALBM 성격의 그런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첩보도 있고 중국의 경우는 사거리 한 3,000km 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정보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2단 고체 연료 방식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핵탄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중국은 이 미사일을 발사할 이제 장거리 전략 폭격기 시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ALBM이 이제 배치가 되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저기 괌, 알래스카 뭐 이런 데까지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미지일 것만 같았던 이 신비로운 우주라는 공간에 사람보다 먼저 방문한 동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 우주 비행 생명체 여정 무엇이었을지 제가 본방대하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라이카, 스트렐카, 벨카, 에이블, 햄, 베이커. 한 번씩은 어렴풋이 들어봤을 법한 우주 비행사들의 이름인데요. 라이카, 스트렐카, 벨카는 개, 에이블과 베이커는 원숭이, 햄은 침팬지였죠.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유리 가가린보다 동물들이 훨씬 더 먼저 우주를 비행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중에서도 라이카는 세계 최초로 우주 궤도 비행을 떠난 동물로 유명한데요. 떠돌이 개에서 우주 비행 견이 되기까지 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라이카의 일대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1954년) 소련의 어느 가정집에서 7마리의 새끼 강아지 중 한 마리로 태어난 라이카는 곧바로 입양되어 다른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행복도 잠시 라이카는 입양된 집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모스크바 시내를 배회하는 떠돌이 개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느 평범한 떠돌이 개처럼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것을 찾고 차가운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라이카는 하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 공포심과 불안감이 커지던 그때 밝은 모습으로 뛰어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나서야 라이카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지저분해진 몸도 깨끗하게 씻겨주고 아프지 말라고 주사도 놔주고 배고픔을 채워줄 맛있는 음식도 한 상 가득 차려주었죠. 왜 그들이 이토록 친절하게 대하는 건지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리는 햄버거였으니까요. 이후 라이카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상자 속에서 가만히 있기, 좁은 곳에서 먹이를 보고 용변을 보기, 묶여 있다가 풀려나기 등의 훈련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보답하듯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훈련을 하나씩 클리어해 나갔죠. 라이카가 이곳에 온 지도 한참이 지났을 무렵 여느 때와 다름없이 좁은 상자에 들어가는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평상시와 무언가가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카의 모습을 지켜보고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끌시끌하던 주변이 금세 주중은 듯 고요해졌고 이내 안정을 찾은 라이카는 평소처럼 앞에 놓인 좁은 상자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바로 그때 엄청난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라이카가 있던 상자가 붕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카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상자가 바로 우주선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라이카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그들은 소련 우주센터의 연구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동물이 안전하게 우주로 갈 수 있다면 인간도 우주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주복과 캡슐 안에 집어넣기 쉬운 몸 구조의 암컷일 것, 비좁은 로켓 공간을 고려해 몸집이 커서는 안 될 것, 몸무게 5kg의 3살짜리 암컷 떠돌이개 라이카야말로 우주선에 탑승할 필수 조건에 100% 부합하는 완벽한 실험체 그 자체였습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한 라이카는 알비나 무슈카라 불리는 다른 개들과 함께 약 20일 동안 우주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받았는데요. 장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기, 우주복 착용 훈련, 모의 로켓 발사 훈련, 좁은 공간에서의 적응 훈련, 우주식 섭취 훈련을 시작으로 무중력과 중력 가속도에 적응하기, 기압 적응하기, 고온 및 저산소 상태에서 생존하기 등 인간도 버거워할 고난이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카는 이 강도 높은 훈련들을 모두 완벽하게 이수해냈고 최종적으로 우주견에 선발이 되는데요. 물론 훈련을 잘한 것도 있었지만 라이카의 영리하고 침착한 성격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957년 11월 3일 무게 504kg, 길이 2m가량의 원통형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에 라이카가 탑승했는데요.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는 단숨에 1,500km를 날아오르며 안정적으로 위성 궤도에 안착했는데요. 이와 함께 라이카의 생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발사 직후 고도가 급상승하는 동안 라이카의 심장박동은 2배로 증가했고 호흡은 3, 4배로 가빠졌는데요. 다행히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서 안정을 되찾았고 음식 공급 장치를 통해 먹이를 먹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캡슐 내부의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라이카의 생체 신호는 더 이상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고열과 스트레스로 라이카는 비행 대6시간 만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5개월 동안 지구를 2,570바퀴를 돌고 나서야 이듬해 봄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카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우주 궤도 진입 시까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으며 우주선 추진 시 받게 되는 중력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값진 자료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중력 상태에서도 온도와 습기만 조절되면 인간 역시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고 이후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탄생을 성공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련 우주국의 연구원들로 인해 전혀 다른 견생을 보낸 라이카. 인간의 욕심으로 우주 비행의 실험체가 되어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무지개 다리 너머에 있는 그곳에서는 행복하게 바랍니다. 우주개발사에서 라이카가 가진 의미가 되게 크고요. 네. 의미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류의 어떤 도전을 때문에 그 내용 나옵니다. 이 강아지는 모르는 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왜 그 역할을 했어야 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그리고 웹툰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어요. 심지어 저도 단편 소설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는 아마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 아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접근은.
사실 본론 돌아와서 지금까지 해외 우주무기 우주연료고 짚어봤는데 저 우리나라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약간 여담인데요. 예. 군에서 술 마실 때 뭐 사이도 그렇이 건배사라는 게 있잖아요. 좋아. 우리 중에는 또 형님이 또 건배사 달인 아니십니까? 예. 물론 무슨 술이야 이제 우리 전 MC가 술은 제가 더 많이 마셔도 건배사는 형님이 또. 예. 해군 같으면 뭐 바다로 세계로 뭐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공군은 건배사가 옛날 90년대 포였나 하늘로 우주로 했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예. 그래서 공군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우주로 하겠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하늘로 우주로 이렇게. 아이고 땡기네. 90년대 말부터 사실은 이 우주군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네. 국정감사나 이런 거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진전된 거는 거의 없거나 굉장히 늦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야 이제 뭐 위성감시 통제대 이런 게 생겼고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우주 관련 조직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공군이 이제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서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게 그 연대별로 돼 있어요. 2030년대, 40년대 이렇게 돼 있는데 30년대까지는 뭘 하냐면 이제 우주 기상 관련돼서 뭐 예보 경보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광학 카메라로 위성을 감시하는 위성 감시 체계.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 장비도 무기도 갖추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화에 나오듯이 레이저로 위성을 격추하는 수준은 아니고 우선 적 위성을 잡으려면 정확히 위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본이지만 그럼 위성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성 추적하는 용도로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를 이제 2020년대 한 중반쯤 우리가 이제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추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도 이제 그 정찰 위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나가는 게 정확히 지나가는 궤도나 이런 거를 개략적으로는 알지만 확인하기 힘듭니다. 추적하기 힘든데 이런 레이저 추적기를 갖추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040에서 50년대에는 이 수송기를 통해서 공중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추진을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타워즈처럼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위성을 우주에 띄워서 적 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이제 당장은 어렵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전에 미사일 지침이 있을 때는 밖에는 별로 안 알려졌던 부분인데 이 바다나 공중에서 로켓을 쏠 수도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미사일 지침상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뭐 공중 발사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미사일 지침이 이제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중 해상에서 다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공중에서 우주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전투기에서 위성 요격체 1980년대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KF-21 한국형 전투기 장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장도 가보고 해서 뭐 2번이나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큰 효용성 중에 하나가 이런 위성 요격 무기도 KF-21에서 우리가 개발한 발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2050년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주변 강국의 이런 우주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당히 갖출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우주 발사체, 그거 우리 이미 갖고 있지 않나요? 옛날에 이제 나로 생각나시고 지금 이제 누리호 또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올 10월에 발사하는 누리호가 발사체가 전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거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항상 1단 로켓이거든요. 1단 로켓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이제 얘를 정말 멀리 띄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로켓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서로 기술 교류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 똑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에 나로호 쏠 때도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그냥 러시아 걸 갖고 와서 썼어요. 일단은 그때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지금 8년 가까이 하면서 그 기술을 또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누리호는 올 10월에 발사될 누리호는 이제 1단 발사체까지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든 것이고 이제 1.5톤급 인공위성을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 그러니까 2,000km 이하는 다 저궤도라고 하거든요. 저궤도까지 진입시키는 게 지금 목표고요. 느낌상으로는 뭐 물론 한두 번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로도 그랬지만 결국은 뭐 해내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발사체나 뭐 안에 탑재체도 그렇지만은 설계, 제작, 조립 그리고 심지어 발사대 제작, 발사대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발사대 제작까지 모든 것이 다 국내 기술로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014년에 발사했던 나로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대도 이 제1발사대인데 그게 발사대도 러시아 기술이었는데 지금 이제 누리호로 소개될 제2 발사대는 우리 기술로 설계가 됐고요. 발사가 남은 건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바로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자체 기술로 우주 수송능력을 갖춘 나라가 됩니다. 네. 그러다 K 우주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해도 될 것도 같은데 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러면 우주 산업 분야 우리가 또 도전해봐야 될 텐데 어떤 분야가 또 있을까요? 예, 우선 지난 6월에 이제 과기 정통부에서 오늘 2024년까지 고체 연료 기반의 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밝혔어요. 아까 말씀 누리호는 이제 액체 연료 이제 방식이고요. 고체 연료는 그 소형 로켓을 저궤도 또는 이제 중궤도 정도 올리는데 이제 적합한 이러한 발사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 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사실은 무게당 추력이 적지만 구조라든지 발사 준비, 발사장 설비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해요. 단순하고 관리하기 이제 편리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액체 연료는 북한이 이제 액체 연료 미사일 많이 쓸 때 얘기 나왔었지만 주입에도 시간이 걸리고 관리하는 데도 힘들고 그런 점에서 좀 추력은 세지만 이제 단점이 있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참고로 이 고체 연료 로켓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민간 개발하는 게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우리 흔히 항우연이라고 하죠. 칼이 항우연이 있는데 이 항우연보다는 이 미사일 만드는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실은 굉장히 축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지침에서 이제 고체 연료 로켓 개발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민간 쪽에 항우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전수를 하면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우수한 성능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장이자 또 어떤 새로운 또 사업 영역이 되기 전에 우주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한 말씀 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있죠. 이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가 2018년에 이제 3,500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민간 주도, 민간 참여가 늘어나면서 2040년에는 무려 1조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진짜 1,000조가 넘는 천조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주 개발, 우주 산업은 소위 이제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또 어떤 항상 우주 개발은 이제 국가 이상의 척도로 우리가 많이 이제 평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서 우리도 이 뭐 미국의 뭐 스페이스 X나 뭐 이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이런 그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그 민간 기업체를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민간 업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단계까지는 역시 정부 또 일부는 뭐 군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또 예산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여곡절 그때 또 아르테미스 계획,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에 또 들어간다 나간다 했다가 결국은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이것도 같이 이제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겪으면서 선진 기술들을 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누리호 성공하면 이제 7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이제 이 금세기 내로 이쪽은 이렇게 길게 보잖아요. 네. 금세기 21세기 내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을 지금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팝, K-게임, 뭐 K-방산 그리고 K-스페이스, K-우주 시대. 이 우주에서 역시 또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그걸 300억씩이나 이렇게 경매해가지고 그 우주선 한번 타는 거를 하네요, 사람들이. 나만 아는 사람들인 거죠. 목숨은 하나인데 되게 대단하신 거야, 그거 형분들도. 근데 저는 옛날 이수연 씨나 이런 우주정거장 갔던 사람들에 비하면 기록이